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홍준 이사님께서 개의를 선언해 주셨으니까 세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정확하게 우리 백유성 전 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부 세션은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활성화를 큰 주제로 해서 5편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앞에서도 이제 우리 백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편은 우리 연구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셨던 논문이고요. 한 편은 우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청하신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편 중에서 이제 2편은 우리 전홍준 이사님과 이용재 편집위원장님께서 2편을 이제 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한 편은 제가 먼저 읽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또 이제 논문의 성격에 닿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제 좌장의 직권으로 일단 회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5편의 이제 논문 발표와 이제 토론을 진행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문 한 편당 3분의 이제 토론자라든지 2분의 토론자가 또 토론을 하고 그러면은 좀 시간 관계상 또 진행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발표자들께서 굉장히 우리 봄에도 이제 이런 발표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준비를 이제 많이 해오셨으니까 우선 저는 발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뭐 많은 시간은 못 드리고요. 각 발표당 10분씩, 10분에서 11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5번째 발표를 모두 하신 다음에는 전홍준 교수님, 이용재 교수님, 김혜원 교수님께서 한 6분에서 7분 정도씩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은 플로어 다른 토론자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전혜진 교수님하고 이란 교수님의 공유 경제 비즈니스의 고객 가치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는 전혜진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아까 카메라 테스트할 땐 됐는데 지금 좀 에러가 나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냥 화면에 집중해 주시고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고객 가치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공유경제를 가까이서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사회적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은 뭐 일단 벤처기업 영역에서도 크게 관심을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유경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물건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도 더 생기게 되고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디지털 사용 능력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사회적 위치를 발견해가는 사회적 유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과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편리성, 뭐 여러 가지 투명성과 책임감 그리고 자원 절약이 가능한 환경과 인프라 등을 임팩트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탄생하는 베네핏은요. 새로운 서비스가 생성하고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 공간이 조금 더 유연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강화되고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왜냐하면 제품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신규 사업에 진입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현대사회에 맞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또한 베네핏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들, 임팩트와 베네핏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에게는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얘기할 때 많은 것들을 함께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데 경제적 영역으로 엮을 때는 결국은 신뢰의 문제, 가치의 문제,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한 문제가 결국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유경제에서도 내가 빌려주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네트워크 내에 다른 사용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치적인 면에서는 내가 과연 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경제 속에, 공유 경제 속에 속했을 때 나한테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올까라는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에 대한 우려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가치를 장점들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런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끄는 고객 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였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주요 요인인 고객 가치를 저희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 경제 비즈니스에 접목하여 새로운 시차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그 공유 경제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공유와 협업을 가능하게 하면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품 서비스 시스템, 재분배 시장, 그리고 협력적 라이프 스타일의 세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시장은 자동차나 뭐 킥보드, 전동 자동차 등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재분배 시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협력적 라이프 스타일은 지식이나 재능 등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세 가지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고객 가치는 기존에 저희가 나인블럭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주관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개인의 가치가 실제 소비로 이어진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근데 이런 가치들을 볼 때 경제적인 가치에 중심을 둔 단일 차원 접근법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관점의 소비자 행동을 다차원적으로 확대해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다차원적으로 연구한 그 분류를 보면은 사회적 가치, 정서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인 것과 퀄리티를 보는 기능적 가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정서적, 사회적 가치에 더해서 기능적 가치를 시설, 설비, 전문성, 품질, 가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6개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고객 가치를 기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네 개의 분류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태도는 이제 저희가 중심으로 그 가치들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설계를 했는데요. 태도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태도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한 것들이 지속 가능한 행동을 취하도록 고객에게 동기부여가 서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 도덕적, 사회적 동기가 이런 뚜렷할수록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의도로 넘어가면 지속적으로 공유 경제를 이용하고 싶은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지 등의 선행 연구가 있었고요. 그런 연구에서는 구매 의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경제적 가치가 주되게 구매 요소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행 연구, 고객 가치, 태도, 구매 의도 간의 관계를 기존 연구대로를 참고해서 이거는 계획된 행동 이론이랑 VAB 모델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라서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계를 했고요. 사실 저희가 여기 질적 연구와 그 조절 변수 등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데 오늘 발표에 맞춰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아직 그쪽 분석이 덜 된 부분은 빼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기술적 가치가 그리고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가 태도의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태도는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설정하에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설문을 돌렸고요. 그래서 175개의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은 선행 연구를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75개를 봤을 때 남자, 여자 거의 66대 4이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성별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저희가 기능적 가치 그리고 감정적 가치가 두 개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이제 그 의도에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 이 결과를 보면은 기술적 가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가치가 이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공유경제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환산에서 가치를 느낀다기보다는 감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쾌하고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준다는 그런 가치들이 더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왜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기존의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아 이거 10,000원짜리고 5,000원짜리고 싸고 비싸고 딱 명확하게 와닿는데 공유경제라는 것은 그런 가치의 경제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아직 정리는 못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는 공유경제 편리성 등의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저희가 연구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서비스 시스템 시장, 재분배 시장, 협력적 라이프 스타일 중에 제품 서비스 시스템 중심으로 이제 예시를 들었고 그것에 대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 뭐 코워킹 스페이스, 뭐 카풀, 공유 주방 이런 식으로 주차장, 그래서 기존의 공간들을 활용하거나 제품들을 활용하는 그래서 제품 서비스 시스템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는데요. 다른 분야와의 차별성도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내에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공유의 개념이 제품 서비스에서도 또 세분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와닿는지에 대한 연구가 여기선 전혀 나타나지 못해서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연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돼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할 때 단순히 그냥 기존의 형태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형태를 조금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조금 더 잘 정리되는 연구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우리 안태욱 센터장님의 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태욱 센터장님. 예, 안태욱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태욱입니다. 예, 목소리 예, 시작해 들리시나요? 주십시오. 예,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저 박지원 회장님이 초대해 주셔서 올해부터 사회적 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맥락적으로 본 연구, 발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논문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약간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주제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 청년센터 창업센터의 센터장으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본 연구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군산이라는 지역이 산업 위기 지역이고 고용 위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또는 청년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인 군산시 청년창업센터를 작년부터 만들어서 지금 1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군산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창업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테크 창업이 전체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역은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단순히 테크 비즈로만 활성화시킨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방법이 이제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계 관점에서 각 조직별로 구성 조직들이 핵심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조직별로 연구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연구에서 구성 조직의 주체별로 중요한 역할에 우선순위를 도출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정책적 방향과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이론적 배경을 보면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을 보면 2017년부터 제3차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표하였고요. 정부는 거기에 보건, 문화, 예술, 장애인, 양극화 문제, 또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효과로는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지역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해외 경우에는 EU나 벨기에,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경제 발전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EU 같은 경우에는 GDP 한 10% 정도가 사회적 경제 분야이면서 고용 비중의 일반적으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유럽 국가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이 미흡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또 소셜 벤처라든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같은 창업과 성장 지원을 돕고 창업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관점에서 보면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적 또는 인프라 그리고 활동가들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 구성원 조직을 정부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이 세 가지 구성 조직으로 나눠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할들로 보면 정부 조직은 제도적 장치와 컨트롤 타워, 재정 지원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중간 지원 조직은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 전문성 강화, 운영 지원, 정책 연계,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역량, 협력과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인 AH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사이어티가 1970년부터 개발한 의사결정법이고요. 의사결정의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간의 쌍대 비교를 통해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과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산업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론입니다. 최근에는 박사 논문과 또는 국제학술대회도 많이 AH 방법론을 통해서 지금 연구되고 있고요. 창업 쪽에도 많이 도입되고 있는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최종 연구 모형 및 변수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방법론 연구 모형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 바탕으로 해서 연구 모형 먼저 이론적 근거를 설립하고요. 다음에 대중소 분류로 해서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구성 조직 역할 관점으로 중요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 분석한 연구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 전문가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통해서 선행 연구 도출된 연구 모형과 변수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개 변수였는데요. 그 중에 2개를 삭제하고 일부 변수를 수정 보완하고 통합해서 최종 연구 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표본은 제출한 논문에 약간 오타가 있어서 제가 다시 발표 논문에는 추정 보완을 하였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48개의 표본을 선정해서 일관성 지수 기준을 파악한 후 신뢰성을 확보하고 판단되는 AH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48개 설문 대상으로 보시면 성별, 나이, 소속 지역 등으로 해서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아래 표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하게 유념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기업 대상이 한 19명으로 39.6%가 되고요.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이 6명으로 12.5%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 연구 기관이 1명으로 2.1% 정도 되고요. 사회적 경제 예비 창업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22명으로 45.8%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지금 전라북도 쪽에 제가 지금 군산에 있다 보니까 표본을 좀 많이 수집이 되었는데요. 89.5%가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도 30세 이하가 23명으로서 47.9%고요. 다음에 30세에서 40세, 31세, 40세 사이가 13명이고요. 다음에 51세가 4명 정도 해서 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 비교를 실시하였는데요. 연구 분석 결과 봤더니 첫 번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요인에서 생태계 구성 조직 역할에서는 3개의 역할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마지막은 정부 지원 조직 역할이 중요하다는 순으로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미있게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생태계 구성 조직에서 정부 조직의 역할의 하위 요인으로 어떻게 쌍대 비교를 해보니까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분석 결과 제도적 장치, 정부는 제도적 장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재정 지원, 세 번째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간 지원 조직에서의 역할의 하위 요인 쌍디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왔던 것이 운영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해적 관계자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정책 연계가 나왔고요. 전문성 강화가 세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하위 요인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혁신가들의 역할 하위 요인 쌍디 비교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협력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하다. 세 번째가 비즈니스 역량이 세 번째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종합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중치와 각 요인에 대한 복합 가중치를 분석을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10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협력과 소통이다라는 것이 1번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 기업가 정신, 세 번째가 비즈니스 소통 역량이었고요. 네 번째가 정부 쪽의 제도적 장치, 재정 지원 이렇게 10가지 순으로 나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실증 분석 결과와 같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고요. 시사점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사회적 경제 활동가 중심인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창업 기업들, 예를 들어서 소셜 벤처라든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기업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비즈니스 역량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강화되어야 될 분야라고 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에 정책 활성화의 수립과 환경 조성에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됐고요. 본 연구의 한계는 저도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단순히 HP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연구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세대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또 한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은 사실은 전북 지역을 좀 더 분석을 해보려고 전북 지역이 지금 사회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서요. 앞서 설명드린 경제 위기 또는 산업 위기가 지금 같이 동시에 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은 좀 향후에 보완을 해서 좀 연구 연물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태욱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준희 교수님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화면 앞서 발표한 교수님께서 화면 공유 정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CSR 활동이 정보 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대구대학교의 정준희라고 합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기업이 불투명성을 줄이기 위해서 CSR 활동 혹은 ESG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SR 활동이 과연 기업의 불투명성을 줄여지는지 혹은 오히려 이 기업의 불투명성을 확대시키는지 벽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 역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CSR 활동이 기업의 정보 비대칭성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 모두 미치고 있는 실증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CSR 활동과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분석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달리왈 에달 2011, 달리왈 에달 2012, 그 다음에 큐, 김선아, 정용기, 여은정 교수님께서는 CSR 활동과 정보 비대칭은 부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를 실증 분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조 에달, 그 다음에 배치, 장철 이런 분들께서는 CSR 활동과 정보 비대칭은 오히려 플러스의 영향 혹은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런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의 주제를 한번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SR 활동과 정보 비대칭에 관련된 혼재된 실증 결과의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연도의 차이 등과 같은 표본 선택의 문제, 우리가 흔히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CSR 활동의 대응 변수, 즉 프락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과관계에 대한 내생성 문제, 우리 코잘라티라고 그러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CSR 활동과 정보 비대칭의 이 관련성을 분석을 할 때 전부 다 이제 기업 특성과 같은 내부적 관점에 집중한 나머지 이제 외부적 관점을 고려하지 못한 생략 변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4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서로 혼재된 결과를 보여준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가지 문제를 다소 이제 완화시킨 다음에 선행 연구에서 했었던 분석 방법을 그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표준 이제 국가 연도 차이 등과 같은 표본 선택의 문제는 보통 어디서 나타났는지 봤더니 지금 CSR의 프록시를 캐지 지수로 썼었을 때 표준 선택의 문제, 즉 셀렉션 바이어스의 문제가 좀 심화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캐지 지수 같은 경우는 CSR 활동 상위 200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기업에 한해서만 실증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과 같이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리걸 인포스먼트가 좀 강력한 국가에서만 CSR 효과가 정확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조금 자본주의에 대한 제도나 리걸 인포스먼트가 강한 상장 기업에 한해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만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없는 페이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그 본 연구의 방법론에 이제 차별성을 뒀고요. 두 번째는 CSR에 대한 프락시 문제입니다. 예전에 많이 썼었던 캐지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보고서 발간 여부, CDP 발간 여부, 통합 보고서 발간 여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CSR 활동을 정확하게 메저하기 어렵다는 페이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존의 이제 캐지라 지속 가능 보고서 말고 다른 이제 프록시를 찾아보자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과관계에 대한 내생성 문제인데요. 기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잘라티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해커만 테스트라든가 2SL 테스트라든가 혹은 PSM 테스트를 많이 수행을 막 했었는데요. 로렌스 에달에서 이제 보면 2SL과 해커만 테스트 이런 거는 이 역시 이제 프락시를 그 내생성 문제를 완벽하게 컨트롤 못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 방법론적으로 요 문제도 조금 해결해 보는데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부적 관점에 대한 생략 변수의 문제인데요. 기존 연구는 전부 다 기업 특성에만 집중을 했다면 본 연구는 외부적 관점을 한번 추가해 보자라는 그런 이슈에서 이제 저희가 그 논문의 주제와 가설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조금 극복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표본 선택의 문제는 IFRS 도입 이후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정기 데이터가 필요해가지고 2012년부터 2018년도에 상장된 국내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셀렉션 바이어스의 문제를 조금 줄여봤고요. 그 다음에 CSR 활동의 대형 변수로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이 발간한 ESG 활동 등급표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델타 변수를 써가지고 수준 변수가 아닌 델타 변수로 봤고요. 다음으로 내부적 관점에 집중한 생략 변수의 문제를 극복하는 관점에서 이제 경쟁 환경이라는 외부적 관점에 이제 그 프락시를 써가지고 이 외부적 관점의 효과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은 기존의 선행 연구와 동일한 가설을 내세웠고 대신에 이제 연구 방법론이나 표본 선택에서 차별성을 뒀습니다. 그래서 가설 1은 ESG 활동 혹은 CSR 활동이 증가하면 정보 비대칭성은 낮아질 것이다. 저희가 기무 가설로 쓰려다가
지금 페이퍼들 보니까 8대2, 7대3 정도로 CSR 활동과 정보 비대칭의 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얼터네이티브 가설로 가설 1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 관점을 본 페이퍼들이 잘 없어서 저희가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연구에 따라서 경쟁 환경이라는 변수 중에서 산업 진입 장벽이라는 이 변수를 바탕으로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ESG 활동이 정보 비대칭에 미친 부의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가설 2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본 선정을 했고요. 자,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선행 연구랑 다른 거는 바로 ESG 델타 변수인데요. 전기 대비 ESG 성과가 교수님, 높아졌으면 죄송한데요. 네. 결론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실중 분석 결과 이제 ESG 등급 활동이 높아지면 주가 수익 변동성이 낮아져서 CSR 활동과 정보 비대칭성 간의 부의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가설 2 역시 저희의 그 연구 예상과 비슷하게 이제 산업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짐을 실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기여점 및 한계점으로 가면 본 연구는 CSR 활동과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혼재된 연구 결과의 원인을 규명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모델로 새로운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교수님 죄송하고요. 좋은 발표해 주셨는데 이따 좀 시간이 되면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명지대학교 김철령 교수님의 경영성과가 좋은 사회적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국고보조금과 총 자산 수익률의 영향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철령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김철령 교수님. 예. 예,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화면 보이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화면은 안 보이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화면 안 보이나요? 예, 공유 화면은 보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철영 교수님께서 그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으세요.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좀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명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김철령입니다. 제가 연구실에 지금 캠이 없어서 사진만 하나 띄워놨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만 참여해서 다음부터는 좀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할 논문은 사회적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특히 고용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제목은 경영성과가 좋은 사회적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국고보조금과 총 자산 수익률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논문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식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 문제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회적 기업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정의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 창출을 노리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가치를 통한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저의 눈길을 끈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고용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한번 보면 역할 1이 고용 취약계층에게 특히나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역할을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역할은 지역사회에 밀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스페시픽하고 좀 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가 높다는 점이 제 눈길을 끄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기업 운영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지만 특히나 정부 보조금,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자원을 유통하는 역할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제 눈길을 끄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세 가지 역할이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고용에 대한, 특히나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지는 고용에 대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고 앞서 발표하신 논문들도 다들 비슷한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의 질적 성장이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재무적인 측면이나 가치 투자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적 성장이 더딘다는 점은 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지지되어 오고 있는 바인데요. 특히나 인적 자원 관점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리해 본 결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회적 기업의 영세성 때문에 특히나 이 영국에서 이뤄진 이 연구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사회적 기업의 영세성 때문에 인적 자원의 고용, 개발 그것을 통한 이제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고 그냥 단순 반복적인 제조업 일자리만 제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치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 온정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사회적 기업의 질적성. 10,000원이면? 어떻게 된 거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소비자의 온정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의 질적 성장이 더딘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인적 자원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본 논문에서 인적 자원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원이네, 200원. 지금 오디오가 하나 겹치고 있는데. 네. 사회적 기업에서 인적 자원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 창출을 하는 게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 아니면 다른 첨단 사업과 다르게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 사회적 기업의 가치 창출의 핵심적인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인적 자원의 가치가 최종 생산품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급의 인적 자원을 보유하는 것이 바로 그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 세 가지인데요. 일단 경영성과가 좋은 사회적 기업이 과연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혹은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 혹은 질이 나쁜 일자리 창출에 머물고 있는가, 이걸 일단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 국가의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국고 보조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는 자원 기반 이론, 거래 비용 이론, 여유 자원 이론, 신제도주의 이론 등등 그 조직 이론들을 이용해서 한번 사회적 기업의 고용의 질과 양쪽 측면을 확인해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 국고 보조금이랑 ROA 중심으로 바운더리 컨디션 확인해 보는 게 연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5가지 가설을 보여줬고요. 이 상세한 가설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루파겐스넬 인적 자원 아키텍처 같은 것은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전략적 가치나 인적 자원의 전략적 특유성에 의해서 네 가지 높고 낮음으로 해갖고 2x2 매트릭스로 네 가지 사분면 만들고 그 네 가지 사분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의 인적 자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루파겐스넬의 핵심 인적 자원 아키텍처 관련 이론이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적 기업에서 이 인적 자원,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인적 자원은 1사분면에 있는 인적 자원인데도 사회적 기업의 고용 형태는 3, 4분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괴리로 인해서 인적 자원 활용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특유성에 대해서는 일단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인 그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노동 취약계층에게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특유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회적 기업에서 그런 특유한 인적 자원을 고용해서 생산해낸,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그런 특유한 인적 자원에서 생산해낸 상품을 소비하는 이른바 굿 매니지먼트 티오리에 의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인적 자원의 특유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인적 자원의 가치는 높아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대규모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대규모 설치 사업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으로 발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즉 원가 우위 전략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가 우위 전략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상을 종합하면 사회적 자원의 인적 자원은 전략적으로 특유하고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대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인적 자원의 가치는 그렇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사회적 기업이 인적 자원의 특유성과 가치가 높아야 함에도 높지 못한다는 것의 원인을 이익에서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사회적 기업이 자생적으로 그 당기 순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 성과가 떨어진다고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원 기반이나 여유자원 이론들을 이용해서 당기 순이익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고용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여유자원이 있다, 자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가설원을 설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설원은 당기 순이익이 높으면 고용 성과가 높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국고 보조금이 이제 조절한다. 정의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것이 가설 2 조절 가설인데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고용 취약계층에게 그 돈이나 바우처나 고용기회나 고용이 아니라 그 교육기회 같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제공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국가의 재원을 분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저는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봤는데요.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자원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뭐 관료제, 병폐나 대리인 이론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상대적으로 고객과 그 고용 취약계층에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 재량을 가지고 유연하고 그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그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제 가설 두 번째입니다. 그게 조절 가설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반부고 후반부의 가설에 대해서는 고용의 성과가 높다, 양적으로 충분히 승정했다고 하면 그 고용의 성과가 당기순이익이 고용 성과로 환산됐으면 그 환산된 고용 성과가 급여 수준으로 환원될 것이라는 것이 가설 3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수요적인 측면에서 특유성이 높고 가치가 높은 인적 자원을 고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급여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고용 성과 증대로 인해서 각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그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은 자신이 증가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급여 수준 증가를 향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 배경이론 1과 배경이론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3이 정의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이고, 당기 순이익이 고용 성과를 통해서 급여 수준을 매개한다. 고용 성과가 급여 수준으로 간다는 것이 매개 가설입니다. 그리고 ROA 같은 경우에는 질적 수준에서의 경제적 성과인데요. 당기 순이익과 다르게 ROA 같은 경우가 ROA가 높은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급여 상승, 우리 기업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잘 벌었는데 우리에게 급여 수준 올려주십시오 하는 협상력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뭐 신제도주의 이론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조절 가설의 플러스 방향으로의 조절 가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가설 3, 4, 5입니다. 연구 방법 말씀드리면 표본은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회가치 연구에서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자료를 활용했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 교수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좀 이렇게 결론으로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바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설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가설이 지지가 되었고요. 매개 가설도 지지가 됐고 직접 가설, 조절 가설 다 지지가 됐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연구결과 성과 연구 분야에 기여했다는 점과 그 주가 정책 재현, 그 고용 창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국고 보조금의 그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계는 역시 표본 선정이 사회가치 인센티브 내에만 있는 사회적 기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도 같이 평가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펑션이 나서 아닙니다.
예, 다음에 더 이제 자세한 그 발표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5번째 그 남정기 박사과정님께서 빅5 성격 유형이 고객 종업원 교환 관계, CSR 인식 및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정기 선생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남정기입니다. 화면 동일이 올라가지가 않아서 예, 화면 공유 오른쪽 밑에 화면 경으로 누르시고 예, 파일을 띄우시면 되는데 아예 안 올라가 있어가지고요. 아, 예, 예. 그럼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좀 올려주십시오. 예, 발표는 해 주십시오. 네, 빅5 성격 유형이 10분 동안 고객 해 주십시오. 10분 동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빅5 성격 유형이 고객 종업원 교환 관계, CSR 인식 및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오삼주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을 수령 요약한 것이고요. 부 박사님의 특강으로 인해서 제가 전달하게 됐습니다. 서울교통세 남정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의 목적부터 결론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기업은 경제적 기능과 함께 사회 문화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적정 이윤 추구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늘 중시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기업 생존의 근원이며 고객 종업원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재방문하거나 고객 만족은 기업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업원의 성격 특성은 고객 종업원 관계의 주요 요인이며 정보통신 발달과 서비스 산업의 급격한 증가는 가치 소비, 기업이 CSR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빅5 성격 유형이 고객 종업원 관계의 CSR 인식과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성격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빅5의 성격을 선행 연구자들의 여러 연구 이론을 참고했으며 그 빅5 성격은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과 개방성을 고려했고 고객 종합원 관계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의 이론에 종업원 입장에서 상호 신뢰, 전문가적 존경, 인정, 칭찬, 부정, 호의 등 사회적 내용을 교환으로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CSR 인식,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에 대해서는 국제사용자기구 IOE의 정의를 보면 법률 수준을 넘어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 수행하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직 성과 변수를 직무 만족과 역할 활동, 조직 몰입으로 구분하였고요. 연구 모형과 가설 중에 연구 모형은 빅5 성격이 고객 조합원의 교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교환 관계는 조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빅5 성격이 CRS 인식과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성분량을 설정하고요. 가설은 빅5 성격 유형과 고객 종합원 교환 관계에 관한 가설, 그리고 CSR 인식과 조직 성과에 관한 가설까지 17개의 가설을 설정했는데 그것 중 하나 빅5 성격 유형과 고객 종업원 교환 관계의 가설을 보면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높을수록 고객 종업원 교환 관계가 좋을 것이라는 가설과 신경성 성향이 높으면 고객 종업원 교환 관계가 나쁠 것이다 를 해서 CRS 인식 조직과 성과의 가설에 CRS 인식이 높으면 직무만족, 역할 행동, 조직 몰입에 증대할 것이라는 17개 가설을 설정하였고요. 설문지 특성과 측정 척도는 설문지 구성에서 빅5 성격 유형부터 인구 통계적 특성까지 12개 변수, 60개 항목,
리커트 시스템 특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료 분석과 수집과 분석 방법으로는 자료 수집은 19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에 영주, 안동, 예천 농협 조직원 4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고 통계 처리와 결과 분석은 아모스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빈도 분석, 기초 통계론 확인, 탐색적 요인 분석과 구조 모형 분석을 하였고요. 실증 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은 변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크롬바와 아팔카를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변수 신뢰성을 확인했고 크롬 구조 방식의 모형 분석을 통해서는 연구면의 적합도와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해당 특징과 통계량을 보면 성별은 남성이 60.6%, 그리고 기혼이 70.7%, 근무부서와 신용부서에 따라 신용부서는 60.2%로 이렇게 해당 특징 시초 통계량이 나와 있고요.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면 내성 변수의 신경증은 우리 내성 변수의 고객 종업원 교환 관계랑 CRS 인식, 그리고 직무 만족, 역할 행동, 조직 몰입의 부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모형에서 포함된 변수들 간의 축출한 연구 가설의 어떤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술 통계론 분석에서 보면 신경증이 3.37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요. CSR 인식이 모든 변수 중에 가장 높은 5.6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협은 사회적 목적의 실천을 주시하는 어떤 조직임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천 분석의 가설 검증인데요. 가설 검증의 16개 가설 중에 우리 빅5 성격형, 친화성, 선실성, 요양성, 신경증, 개방성에서 고객 종업원 교환관계의 친화성과 성실성은 정에 영향을 미쳐서 채택되었고, 그리고 신경증 성향은 고객 종업원 교환관계에 부에 영향을 미쳐 또한 채택되었는데, 친화성과 내향성은 통계수상 미미한 값으로서 기각되었습니다. 그외 빅5 성격 유형이 CSR 인식에 역시 통계수치가 미미해서 기각되었고요. 그외 고객 종업원 교환관계에 CRS에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고객 종업원 교환관계는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CRS 인식도 고객 종업원 교환관계의 변수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정에 영향을 미쳐서 체크되었습니다. 연구모형 분석도 앞에 설명드렸던 그것으로 대체하고요. 전체적 구조 모형이나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도 대신하고 가설 검증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선실성과 개방성은 고객 종업원 교환관계에 정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냈고, 신경증 사용은 고객 종업원 교환관계에 부에 영향을 나타냈으며, 빅5 성격 특성은 CRS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객 종업원 교환관계는 CRS 인식에 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종업원 교환관계는 조직 성과 변수에 정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CRS 인식도 조직 성과 변수인 직무만족, 역할 행동, 조직 몰입에 각각 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 종업원 교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성실성이 제약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고객 종업원 교환 관계는 조직 성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의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CRS 인식도 우리 조직 성과 변수에 미치는 변수 현점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보면 되고요. 시사점으로서는 고객 접촉이 많은 부서 직원 선발 배치에 성실성과 정서성 안정성이 높은 직원을 활용한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겠고, 저희 연구와의 이 한계점으로는 고객 지각이 아닌 우리 종업원의 지각으로 중심으로 측정해서 차후에 실증 보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우리 세 분의 그 토론자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구대학교 전홍준 교수님께서 5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논문 두 가지에 대해서 토론을 맡았습니다. 하나는 제일 처음 전혜진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고객 가치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성과가 좋은 사회적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하는 김철영 교수님의 논문 두 가지 토론을 맡았는데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차장님? 예,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혜진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논문은 이 공유경제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요즘 뜨고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미치는 어떤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약간 좀 논문은 저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유경제 비즈니스와 기타 비즈니스와의 좀 차이점을 좀 나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더니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이런 방향으로 고객 가치를 가질 것이다라는 어떤 사전적인 내용을 갖고 좀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면은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저 닐슨 컴퍼니 결과 같은 경우는 재정적 이득을 위해서 공유경제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비즈니스에서도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제 고객 가치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결과에서 경제적 가치가 미치는 영향이 별로 좀 적다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럴까가 되게 고민이 좀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은 읽는 독자들이 되게 재밌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논문을 읽다 보니까 설문에 관해서 이 설문 샘플이라든가 대략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해하는데, 읽는데 좀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투입된 변수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설문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이제 공유경제 비즈니스 관련한 논문 토론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김철영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경영성과가 좋은 사회적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이 논문에 대해서는요, 다음과 같이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제 먼저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 가설의 재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영세한 기업이 있을 거고 그보다 좀 덜 영세한, 그 다음에 좀 더 그래도 좀 나아간 기업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설을 세우실 때 어떤 이제 규모에 따른 고용 성과 혹은 규모에 따른 급여 수준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논문을 읽다 보니까 이 변수들을 여러 개 사용하셨는데 이 변수 사용 시 이제 변수에 대해서 좀 상세한 정의가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변수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고용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을 측정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변수를 산출할, 특히 순이익을 산출할 때 이제 사회적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순이익이라는 것을 국고보조금의 영향이 있는 상태로 두지 마시고 국고보조금의 영향을 좀 제거하는,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단순하게는 순이익을 산출할 때 국고보조금을 빼고 순이익을 산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순이익을 좀 더 순수한 변수로 만들어서 어떤 분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김철민 교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표 3을 보여주지는 못하셨는데요.
모델 제 표 3에 이제 모델 3을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그리고 국고부정금이 고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논문의 결과는 당기 순이익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 고용 성과에 그 긍정적인 영향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전홍준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님, 예, 토론해 주십시오. 예, 5분입니다. 시간은. 예. 네, 안녕하십니까. 호수대 이용재입니다. 저도 두 편의 이제 그 논문을 봤고요. 먼저 이제 안재욱 박사님 논문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좀 코멘트 잠깐 드리면, 뭐 제목에 빠졌네요. 뭐 제목에 본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수식어가 있었는데 빠져서 사실은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이제 종속 변수로 뭐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뭐 그런 것들이 나올까봐 좀 사실은 그랬는데요. 그리고 또 실제 연구 내용을 보니까 사실 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는 약간 활성화 노력 요인의 우선순위 같은 걸 이제 확인하신 연구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뭐 요인 우선순위 연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드려보고요. 다만 이제 발표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가 내용들이 방식은 뭐 다르지만 기존의 여러 가지 회계 분석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경제 활성화 요인 관련된 연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그 요인들하고 봤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선순위 논의가 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결국은 그 사회적 경제 전문가 그룹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잠깐 표를 보니까 예비 창업자라든가 기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보면 결과가 당연히 좀 편향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결론에서도 보면 기업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한 좀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뭐 일반 설문조사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전문가 그룹 선정에 대한 뭐 근거라든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델파이를 통해서 2차나 3차 이제 과정도 좀 논문에는 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제외했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그 예비 변수에서 어떤 것들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 과정이라든가 델파이 내용들이 조금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로 좀 궁금한 게 2차 요인하고 3차 요인을 종합해서 종합된 분석 결과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이제 가중치를 계산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협력과 소통 이런 게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업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중간 지원 조직에서도 협력이나 소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부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런 그 조직이나 정부나 기업 안에서도 이제 상호 협력과 소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조정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게 산정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정부가 주로 하긴 하지만 이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간접적으로 받아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얘기하면서 우선순위할 때 정부나 기업이나 중간 지원 조직의 우선순위 비슷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정부나 기업이나 중간 지원 조직은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고 서로 어떻게 역할을 이제 이 상호작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조직이 우선된다, 어떤 조직이 좀 우선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에 대한 좀
논의가 좀 앞에 먼저 있어야 이게 좀 연구제로서 조금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논의가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연구 제안 보고서에는 이제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논문을 보면 빅5 5번째 발표하신 논문인데요. 뭐 이거는 제가 짧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사이고 그래서 풀 텍스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다 못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사 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 문제라든가 논리, 가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조금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보면 근로자의 성격 유형하고 이제 CSR 인식하고 이 두 가지의 그런 영향에 관한 좀 뭐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된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근로자의 성격 유형하고 CSR의 인식을 따져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저도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앞에 이제 논리를 제시하면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농협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협동조합 조직에서 대표적인 조직으로 이제 이거를 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직에서 성격 유형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도 좀 연구 차별성 차원에서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냥 인재 채용할 때 근로자 성격 보고 채용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좀 학문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이게 논문이 전체적으로 투고될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완이 되려면 연구 방법이라든가 결과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제시가 되어야 좀 투고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한국교원대 김효원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제해 놓으시고요. 예,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예. 네네. 저는 정준희 교수님의 그 기업 CSR의 정부 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논평을 맡았는데요. 논문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뭐 CSR 이 문헌에는 익숙치 않아서 주로 이제 방법론 중심으로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발표에서 이 논문이 이렇게 목표한 어떤 그 방식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실증 연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것이 표본 선택과 또 대응 변수, 내생성, 생략 변수에 의한 것일 거다. 그러니까 계량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일 거고 그 네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다 제시를 하고 이제 이 두 연구자들의 이제 결과를 제시하셨는데 만약에 이 방법이 이 게스가 맞다고 하면 기존의 문헌들의 그 방법론을 리플리케이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신 자료가 그 네 가지 그 단점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뭐 프록시를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신 프록시를 쓰지 않고 기존의 다른 연구가 썼던 프록시를 써보고 내생성 변수도 마찬가지고 뭐 모형도 비슷하고 그래서 기존 연구들의 방법들을 써봤더니 역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엇갈린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게 뭐 주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이 연구가 그런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인 한계들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면 교사식으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걸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 연구가 뭐 내생성이나 생략 변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 방식에서 차분 변수를 쓰는 것이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 개별 기업들의 고유한 어떤 특성들이 통제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T기의 변수와 T 플러스 1기의 변수를 차분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 ESG 변수와 이 볼러테리티 변수도 차분되지만 다른 설명 변수들도 다 차분을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주요한 이 두 변수, 종속 변수와 본인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설명 변수만 차분하고 나머지 변수를 차분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당화에 대한 설명이 저는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이게 테일러 에스티메이터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효과 모형처럼 하면 변동하지 않는 변수들의 개수값을 구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수준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특정 테일러 에스티메이터라는 걸 썼던 그런 문헌 방법론 같은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방법론에 근거했는지를 좀 더 근거 문헌이나 근거 방법론을 좀 제시하면 좋겠고요. 사실은 해석에서도 약간 저는 조금 애매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15페이지에 이제 감사인이 대형일 때 정보 비대칭이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설명 변수가 차분이 된 거기 때문에 감사인이 대형일 때 정보 비대칭이 낮은 게 아니라 정보 비대칭의 변량이 작다라고. 근데 이 정보 비대칭의 변량이 작다라고 하는 게 정보 비대칭이 작다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차분을 했을 때는 해석이 무리 없이 베타 계수를 그대로 해석해 줄 수 있지만, 차분 변수와 수준 변수가 함께 있을 때 해석해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입장벽 요인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직관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보통의 조절 변수 설명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주체가 행동을 선택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변동의 크기가 줄어든 거라서 저는 이걸 느낌상으로는, 직관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약간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왜 진입장벽 변수가 조절 변수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정보 비대칭에 대한 CSR의 영향이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되는지, 그것의 논리적인 설명이 너무 소략되어 있어서 좀 보강하는 것이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저도 이 CSR 문헌에 좀 더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정준희 교수님하고 김철영 교수님을 시간 제약을 했는데, 두 분께 한 1분 정도씩 좀 코멘트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준희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좋은 토론 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듯이 지금 보형상에는 차분 변수랑 수준 변수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혼재되어 쓸 수 있는 변수도 있고 차분만 써야 되는 변수도 있고 그런데 저 부분을 통일시켜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차분 변수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존 연구를 그대로 리플리케이션 해서 지금의 연구 방법론과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의견 같고요. 예, 추가 분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산업 진입 장벽 같은 경우는 지금 논리적 제약 그리고 가설의 약간의 그 논리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논문을 수정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김철영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기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사회적 기업의 규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논문 본문에도 그렇고 이 발표 자료에도 그렇고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해서 논문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이제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뭐 영업이익으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국고보조금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과 국고보조금 혹은 그리고 고용 성과와의 그 그 회계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계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 주셨는데 그 인터액션 텀의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직접 효과의 계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단독으로 든 거에서는 플러스가 나왔고 국고보조금은 단독으로 든 거는 없지만 상관관계표에서 보면은 플러스 형태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회계계수가 아니고 이 패널 분석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시간이 워낙 많은 5편의 논문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2부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